반갑습니다. 전화의 김현근입니다. 제가 2020년인가 여기 그 한국지방공학회 19대 총무를 했었는데 저희 정충지 회장님 모시고 왔었는데 벌써 몇 년이 흘렀었네요. 저희 장 교수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김창룡 박사가 좀 큰 담론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김은태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런 이제 특강을 말씀하셔서 어떤 걸 주제로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리스크하고 사고 등등의 자료를 정리한 게 있어서 장표를 많이 만들어드렸습니다. 보시면 한 140개 정도 되는데 그림책은 그림책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좀 재밌는 그림책으로 대부분 이제 터널 전공 아니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쉽게 빠르게 좀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우리 지금 인쇄본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부산에 연관된 프로젝트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해서 무전반상 프로젝트를 제가 3년 전에 했었는데 그 내용 이제 발표자에 살짝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리스크. 아마 터널 공사에 사고가 많죠.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방공학회 지반지라는 곳에 이제 12번의 이제 기술 강좌를 썼었는데 거기 이제 사고 사례 주로 이제 나툼 터널과 TBA 터널의 사고를 정리를 했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아마 만날 것 같은데 이제 리스크 평가 사례들 요거 이제 제공된 책 장표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하 터널의 시대라는 그런 문제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하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이제 지상 구조물에 비해서 사고가 많고 부산도 이제 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터널 공사하면서 사고들이 크게 있죠.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이제 도시지 터널 공사에서 사고는 큰 어떤 재난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상의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사고 사에서 보겠지만은 상당히 대규모의 공락 사고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널 내에서의 여러 가지 반반고압 또는 지반고압 등의 원인 때문에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고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줄여볼까라는 고민들을 엔지니어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94년에 영국 히드로 공항시업에서 이제 대형 사고가 났는데 영국 HSE1에서 이제 터널에서 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계 시공 유지관리 프로세스 상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기준을 만들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정립을 해서 우리가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이제 반드시 리스크 평가를 하게끔 이제 만들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15년에 이것들을 이제 관련 법 교육에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이제 사고 사례는 2004년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리콜 하이웨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데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18가지 사고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조사, 해석, 계측, 시공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이제 우리 엔지니어링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발주처, 시공, 설계 시공 이런 프로세스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장 터널 엔지니어 또는 전문가들 현장에 상주하게끔 이제 우리 집안 기술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굴착 공사들, 터널 공사를 할 때 엔지니어들이 현장으로 조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SR 프로세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안전 관리를 좀 강조를 하게 되고 그런 안전 관리를 통해서 사고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ICA라는 국제 터널 협회에서 터널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스크 평가를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공통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책자를 넣고 발간해서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등급의 리스크가 어떤 그 관리를 통해서 파란색 기준으로 이제 다운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평일날 오후 시간에 졸리니까 그림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텀 터널, 우리 터널은 나텀 터널과 이제 TBM 터널로 구분되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나텀 터널은 주로 이제 발사야 불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사고 사례들이 굉장히 민감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철도죠. 여기 94년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대중공의 북락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 북락사고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이제 집안 함몰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1994년은 이제 런던에서 최초로 이제 나쁜 터널이 적용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내로사항들이 좀 많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건물 하부에 세 개의 터널이 부착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세 개의 터널을 동시에 부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그라우팅 건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터널과 집안 사이, 건물 사이 그라우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터널의 단면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터널이 무너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터널 라인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붕괴가 되고 아래에 있는 장비까지도 이제 휘들어지는 그런 사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이 우리가 건설기술 굉장히 앞서 있다고 하지만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후쿠오카 지하철에서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 전체가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집안 함몰이라고 표시하고 집안 함몰이 되면 이제 터널은 당연히 급락이 있겠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 특이하게도 대부분에서 이제 일본 같은 이제 TBM으로 불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침선으로 불착하면서 여기는 급락하고 발생하고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기초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로도 영향이 없는 그런 특이한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 동영상이 좀 있는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지하철 터널 공사가 쉴드 터널 공법으로 되어 있고 정거장 구간과 그다음에 쉴드와 정거장을 연결하는 구간이 이제 나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납 규모가 약 2,200 제곱미터 정도 되고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공납 형태가 되겠죠. 건물 사이에 도로와 토다가 완전히 하나의 깔때기 형태, 침리 형태의 빠진 특이한 형태의 공납으로 발생했고요. 일본도 이제 저희와 마찬가지로 많은 조사 이론을 통해서 왜 이런 사고 발생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공열 폐접층이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반이나 통합 이 경계부에서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 이제 설계 변경, 시공성을 향상하기 지키기 위해서 단면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보강상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해석적으로 검증해서 여기 이제 미국의 폐점층하고 통합 사이 이제 취약부가 발생해서 사고가 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타와 LRT 캐나다 이제 그 수도죠 LRT에 대한 통합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후쿠오카 지하철은 굉장히 유사하죠. 터널 전체 약 40m 직경에 5m 깊이의 도로 항목이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정보장들이 세 군데가 있고 정보장에 사이를 연결하는 터널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TBM 터널을 하지만 여기는 대단면 터널로 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TBM의 단점이 이제 대단면 터널 불착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NATM으로 불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단면 터널 불착하면 이제 터널 단면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정보장에서 이제 본선 터널 연결한 여기 구간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대부분의 이제 나텀 터널이 그렇듯이 지질적인 조건, 일본 후쿠오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토지 조건들이 굉장히 이제 변화가 심한 조건에서 풍랑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이제 그 브라질 상파울로 이제 그 터널에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직구 물착하고 수직구 하부에 이제 본선 터널 물착하는데 이제 여기 터널 하부가 이제 터널 상부가 다 빠지면서 수직구까지 붕괴가 되는 좀 특이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사고 징후가 있을 때 교통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7명이 좀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다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터널 형태는 이쪽에 수직구에서 정거장 터널을 만들고 다시 이제 본선 터널을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직구에서 본선 터널을 여기가 공개가 되고요. 일단 1차 공개가 이제 그 터널 본선터널 상부에서 2차 공개가 이제 수직구 우측 측벽에서 발생한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결국에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이제 지질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전형적인 이제 그 차별공허가 이루어진 지형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약간 오목한 형태의 지형. 사실 간반 구간에서 이런 형태가 발생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과 이 수직절이 아주 미묘하게 교차가 되면서 블록이 싹 빠지는 그런 발생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폴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상태가 좀 특이한 형태의 분당이 발생되고 정방향으로 보시면 이와 같이 차별공허가 언듈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그런 지층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나타나는 거지만 이 지질 특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 지질 특성을 참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우리가 제한된 시추를 하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층이라는 중요한 파괴 인자가 발견됐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터널 공사는 공락이 발생하면 개착으로 공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이제 걷어내고 다시 터널 불착한 모습이 되고 2007년도에 사고가 나서 11년도에 개통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사람이 이제 7명이나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엄청난 조사 인력을 투입해서 모든 그 발굴부터 우리가 잔해들, 세그먼트, 마이닝 잔해들이라든지 이런 잔해를 다 매핑을 통해서 사고 원인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리콜 하이웨이 MRT 붕괴 사고인데 이거는 2004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수직구에서 이렇게 이제 개착을 해서 이제 본선 TBM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되는데 여기 이제 리콜 하이웨이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터널 붕괴 사고인데 이 하이웨이가 무너졌다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리콜 하이웨이라고 이제 칭하고요. 여기 옆에 콩코스 빌딩이라고 있는데 제가 싱가포르에 근무할 때 여기서 근무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4명이 또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는데 이제 개통, 복구 이런 게 정말 문제가 돼서 국가에서 이 복구를 덮고 노선을 새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아직도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 4명의 근로자가 아직도 있다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고에 대한 어떤 붕괴에 대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직구에서 본선 터널로 가는 이렇게 발생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산의 전형적인 이제 연합지만 형태에서의 항목의 벽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해안도가 뭐 수십 미터씩 쌓여있는 곳에서 있고 여기도 아까 사고 사례 원인에 막 바뀌었지만 해석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여기 개도가 안 돼서 발생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영국 히드로, 일본 후쿠오카, 케냐 도카와 상파울로 메트로, 싱가포르 MRT, 리콜 하이웨이 MRT 사고를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지질에 대한 또는 지반에 대한 특성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는 건 첫 번째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나폰 터널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설계 단계에서 예상했던 지질 조건과 다른 지질 조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발생된 조건에서 얼마만큼 이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노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시공 중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대응하는 애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TBM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좀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TBM 터널 사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TBM을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는 이제 집안이 연약하기 때문에 TBM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TBM에 대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대형 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제 그 대만 가오슝 MRT의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터널 상단에 이제 집안 난로의 대형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되겠고요. 이 사고에 앞서 한 4번 정도의 그 주변 집안 침하와 집안 난로이 발생했고 보시면은 이제 모식도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철도 터널은 상선과 하선 이렇게 이제 병렬 터널을 뚫고 우리가 방제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터널과 터널 사이에 크로스 패스지라고 하는 피난 연락장이 뚫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땅이 안 좋아서 TBM 공사를 적용하지만 상선과 하선을 연결한 이 피난 연락객은 TBM으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툼을 적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피난 연락객 다툼 시공하면서 대부분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전 앞에 상부에 지하 차도가 있고 하부에 이제 코스테디에서 사고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종평면도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두 개의 터널을 연결하는 프로스펙스를 연결하고 여기 썸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 모이면 펌핑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시설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굴착을 하면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성으로 굴착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여기 이제 파이팅이 발생하면서 우측에서부터 이제 폭락이 발생하고 전체가 폭락이 되는 대형 폭락 사고가 되고 세상에서 이제 거대한 도로와 지하 안보까지 발생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으로 넘어가면 도쿄 외곽순환도 저희처럼 외곽순환을 만들었는데 도쿄 링로드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2020년 얼마 안 됐네요. 대신도 TBM 터널에서 또 이와 같이 이제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주차장 하단에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왜 이런 사고 발생했는지 따라 이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일본의 전형적인 대신도 터널이죠. 그러니까 대신도 터널이라는 것은 40m 하부에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40m 하부에 약 15.8m, 그러니까 16m급의 터널을 두 개를 TBM 터널을 뚫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 집안 함몰, 도로 함몰이 발생하는 곳이 세 곳으로 확인되고 보시면은 우리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토피고가 50m가 넘는데 그 상단에 도로 함몰 그 약간의 함몰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싱크홀이 하나 세개로 발생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검토를 통해서 여기 이제 그 TBM 운영상의 이제 문제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싱크홀이 집안 폭락이 발생하기 요 지점에서 상당히 그 장비 보조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페이스 커터가 서 있었고 이걸 고정하는 과정에서 집안 범죄 문제로 이제 그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에 이제 상하이 메트로인데 여기는 엄청난 이제 대형 공락 사고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가 다 이제 무너지고 여기 이제 황포 리버 그러니까 그 하드 터널 구간을 또 이와 같이 이제 그 TBM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두 개의 상선과 하나 연결하는 크로스 패시지 굴착하면서 발생하게 되겠고요. 워낙 이제 집안이 연역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집안 그런 게 공사를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상선과 하선에 연결한 크로스 패시지 여기에 이제 자동화 파이팅이 발생하고 사고 조사 원인을 보면은 여기 집안 동결 공법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안 동결 공법에 품질이 불량하면서 파이팅이 발생하고 전체가 폭락이 돼서 라인까지 완전히 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하드 구간이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 크로스핏 하부에서
급락이 발생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배차로 또 복구를 하게 되고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터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토막이 갈선으로 적셔서 해서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개통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포레스트 필드라고 이제 호주의 그 버스에 있는 보안 철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도로에 이제 그 싱크홀이 발생을 했고요. 보시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대부분 터널 내 침수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TBM 터널로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TBM 사이에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를 하게 되고 기반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지반 연결 방법을 써서 나옵니다. 보시면은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보이시죠? 크로스 패시지와 그다음에 여기 메인 라인 사이 일단 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라인을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디펙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파이팅이나 유로가 형성이 되면서 발생하고 두 개의 터널 사이에 싱크홀이 발생했던 그런 상태에 대한 그림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터널 라이닝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이 이제 라이닝이 이제 그 집안 이제 하중에 의해서 탈락되거나 쪼개지거나 부서지거나 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 손상된 라인을 또 어떻게 복구할 거냐. 보통 철도가 다니기 때문에 활용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되는 이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생 파괴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설명하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라인과 집안 사이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아주 미세한 틈을 통해서 이제 유로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그 손상된 라인을 어떻게 이제 복구할 거냐 스터디를 많이 해서 라인이 결국 라인을 걷대야 되겠죠. 라인을 다 뜯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GI라는 이제 주철 관을 강제 라인을 선형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까지 하게 되고 그 라인 강제 라인을 파손한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쇼크리트처럼 이것을 다 해서 복구 공사를 완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라스타트 터널의 현장이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철도 하부를 이제 TBM 터널로 통과하는 것 같은데 그림을 보신 것처럼 이제 철도 노반이 완전히 주저한 상태가 되는데 여기의 특징은 이 라인이 그 독일의 고가 철도의 중요한 오토반의 핵심적인 라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복구가 안 돼 있는데 2017년에 사고가 났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돼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무슨 수십 조의 지금 그 손실을 입고 있고 지금도 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요한 요 구간에 이제 하부를 이제 터널로 통과하는 보시면은 여기 익숙한 그림이 또 나오죠. 여기 상선과 하선에 크로스 패스지 설비가 있고 집안 연결 방법과 일본 교통 집안이 있고 저희로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특히나 굉장히 또 작은 구간을 TBM 방법으로 통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고의 현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TBM 여기 터널이 여기 무너지면서 장비가 지금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고 양쪽을 이제 장비 묻혀 있고 양쪽을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완전히 백피를 통해서 지금 공사가 되고 진행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복구하는 방법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터널이 지금 TBM 장비가 묻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개편한 다음에 장비를 꺼내고 그다음에 이제 개척 구조물을 올리고 또 이쪽에는 그렇게 아주 엄청난 이제 규모의 복구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콘크리트로 다 세워진 것들을 다 일일이 지금 깨내고 장비를 꺼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5개 정도의 TBM 터널 협을 봤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TBM은 집안이 연합한 곳에 이제 TBM 돌착을 공사하는데 불구하고 어떤 이제 설계 기준, 방대 설계 기준상으로 크로스 패스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 크로스 패스지를 만들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장표 여기 지금 유인물은 없지만 우리 도전마다 가까웠죠. 도전마다 복선 전철 낙동 1터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건 2020년 지금부터 한 3년, 4년 정도 됐네요. 9년에 이제
나가서 국선 전체로 지나가게 되고 여기 정거장이 양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난 연락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설치가 되는 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낙동강과 인접한 이제 곳에 이제 피난 연락객 3번에서 폭락사고 발생하게 되고요. 4번에서 피난 연락객은 이제 안전하게 시공하고 보시면은 낙동강 바로 옆에서 발생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피난 연락객 공사를 크로스베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인치 복구로는 양쪽에 이제 차단벽으로 완전히 구멍을 뚫어서 콘크리트를 다 채워서 전체를 다 세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복구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복구를 개착으로 다 지금 복구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이제 복구 공사 끝나고 이제 개통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여기 이제 연약 지반이 상당히 깊은 곳까지 지금 낙동강의 전형적인 연약 지반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상선과 하선이 이제 TBM 터널로 불착이 돼 있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이쪽을 이렇게 이제 NATM으로 라인을 이제 걷어내고 그죠? 그다음에 거기를 이제 같은 공법으로 불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단면으로 보면은 이제 TBM 터널이 불착이 지나가고 옆구리 이제 흔한 연락이 시공된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워낙 이제 지질이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제 그라우팅이 이제 진행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진으로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피난 연락객 자리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상선, 하선이 되겠고요. 여기 초반에 이제 싱크로로 그냥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많은 토사가 이미 터널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터널 공락이 발생을 했고 우리가 터널에서 볼 수가 없죠. 지상에서 보게 되면서 1차 항목이 발생하고 보통 이제 터널 붕괴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약간의 시간이 또 경과해서 2차 항목 또는 공락까지 오게 되겠습니다. 2차 공락이 이제 오후에 발생하고 이 파괴 범위가 공락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되죠. 당초 요만했던 질병이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큰 규모로 이제 중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낙동강이 이쪽에 있는데 색강에서 이제 물이 다 들어오면서 회전교가 완전히 이제 되는 여기 이제 장비들도 사실 지상의 장비들도 다 지금 이제 묻혀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차 지반 항목을 위해 이제 완전히 해서 이제 긴급 복구로 여기를 다 이제 대면으로 다 세워서 일단은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그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게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관련해서 10분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1차적으로 이제 그 지상에서 이제 지반 보강을 하고 계량체하고 그라운드 바디를 크로스패스를 완전히 크로스패스를 뚫기 위해서 주변을 무게를 이렇게 그라운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을 불착하고 쌍문 과정을 불착하고 터널이 불착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긴 합니다만 이 그라운트하고 이제 시공이나 설계 입장에서는 이 그라운트를 얼마만큼 범위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그라운트 입구로 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느 적정하게 선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층 하단 여기에 이제 공학적으로 취약부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취약부와 이제 라이닝 공사가 터널 공사가 연결이 되고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지반 불착, 즉 NH 불착을 라이닝을 뜯어내고 이제 불착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기 이제 유로가 형성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가이 메트로 여러 가지 그 메트로에서 그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죠. 두 개의 터널을 크로스 연결하고 바텀을 불착하면서 이 하부에서 이제 제하수가 올라오는 유로가 형성되고 그게 이제 파이핑 현상과 연결되면서 토사를 끌고 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분량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핑과 누수가 발생이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물길이 형성되면 이걸 제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렇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로가 점점 확대되는 형태가 되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토사 커리터들이 다
끌고 오게 되면서 이 소리자들이 계속 쌓이고 주변에 뭐가 발생하냐면 이와 같이 집안의 이완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안에 이제 흙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안 이완이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점점 이제 확대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국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라인이 다 지금 떼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상선에서 시작된 이 부분은 현재 집안 화물이 발생하면서 하선까지 양쪽 터널이 다 이제 동락이 되는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도 다 깨져 있는 상태. 이 집안의 범위도 실제로 굉장히 큰 국내에서 TBM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 인식이 될 상태죠. 기본적으로 이제 TBM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제고시켜줘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피난 연락객 공사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래서 기준도 많이 강화가 되고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단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1차 그라우팅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그 프로스페시스 한번을 뚫고 이와 같이 하부의 취약부와 불착 단면과 유도가 형성이 되고 이제 파이핑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터와 소일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이완 영역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완 영역이 이제 지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와 같이 지원 확대 점점 증가가 되고 라이닝이 다시 그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집안 함몰이 발생해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약 주변의 터널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현재적으로 여기 라인의 영향 보면은 여기는 다 이제 그 라이닝의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 걷어내거나 재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부정관광 결과 포함해서 우리가 여러 것들을 저희가 예를 들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TBM 불칭 관리, 석촌 지하차도에서의 그 싱크 사고도 불칭 관리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은 지금 연합재단의 그라우팅 문제와 그 다음에 크로스페이스의 시공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해외 세계의 공원 대규모 공락 사고와 이거와 연관된 TBM 불칭 관리, 그 다음에 집안 그라우팅, 그 다음에 피난 연락행 시공, 이게 이제 TBM 터널의 주요한 리스크라고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같은 터널도 좀 거시기하고 또 TBM 터널도 상당히 리스크가 많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터널 기술 상당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끝났나요? 시간이? 마지막으로 제가 흑단을 준비하면서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한테 한 3분 정도. 터널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낙동이 1982년도에 서울 지하철 도입되고요. 그 다음에 TBM이 이제 90년대 초에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우에 있을 때 분당선 하전 터널을 시공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제일 큰 터널이 50.3km 유연 터널 4위급이 지금 준공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 도심지 대신도 터널의 GTX-A가 지금 GTX 40km짜리가 서울시 지하를 다 통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강터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메가 TBM, 그러니까 14m 직장이 이제 도입돼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982년부터 시작된 이 터널의 역사가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약 40년이 경과되면서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메가 TBM이라든지 초장대 터널이 구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어떤 지방공항, 그런 터널공항의 어떤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엄청난 지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지하 터널의 시계가 오고 있다라는 스크래를 좀 만들고 보시면은 대신도 빗물교류, 국경철도, 대신도 지하도로, 초장대 고속철도, 도심지 복합지하공간, 철도 지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하 고속도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 터널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스마트 지하공간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보시면 터널이 뭐냐? 터널은 스마트 지하공간이다. 그래서 우리 그 지하 터널의 시대, 지하공간의 시대는 이제 우리 이제 지하 터널이 이제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